이렇게 봅시다. 수라 57페이지. 가봅시다. 일단 57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오른쪽 날개에 수라라는 이제 정리 먼저 잠깐 웜업으로 보고 개념 하나 들어간 다음에 본문을 좀 바라볼게요. 우리가 핵심 정리 보면 현대시다 보니까 자유로운 양식으로 써서 자유시, 서정, 정서가 들어가니까 서정시. 이거 너무 그냥 현대시의 기본 베이스고, 성격은 일상적이고 경험적이다라는 말은 이 지금 시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일상적이야. 어떤 내용이야? 거미가 있을 때 거미를 쓸어버리는, 벌레가 와니까 벌레를 쓸어버린다. 너무 일상적이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 같았다 해서 일상적이고 경험적이다. 그리고 감상적 느끼는 거니까 별 중요하지 않고요. 제재는 거미 가족을 문 밖에 쓸어버리는 경험을 토대로 주제, 해체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슬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약간 시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내용이 마이너스적인 소스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특징을 보면은 시적 대상을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거미를 사람처럼 표현해요. 그리고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뒤로 갈수록, 시가 뒤로 갈수록 내려갈수록이죠. 내려갈수록 점점 정서가 딥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3번은 거미를 문 밖에 버리는 화자의 반복적 행위, 계속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해서 3번이나 쓸어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시상은 시의 플로우예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전개가 됐는데 계속 쓸어버린다 한 번, 쓸어버린다 한 번, 쓸어버린다 한 번 해서 전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해설 한번 보면은 이렇게 먼저 웜업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전체 큰 바탕을 보고. 이 작품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소한 사물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아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 돌이켜봤습니다. 성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로 할 수 있는 시로 우연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여기는 뭐야? 쓸어버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밑줄 화자가 미물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미물이라는 건 작은 생물이에요. 그래서 연민이라는 건 뭐야? 안타까워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좀 더 나아가면 작가는 아니라 작가라고 했습니다. 화자 이런 게 아니고 작가라는 말 썼는데,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은 거미 가족이 없어지는, 그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건 가족의 해체라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깨진 참담한 현실을 아수라부장이라고 하는 수라라는 제목을 통해 우회적으로 빗대어 표현했다. 그래서 거기 뭐 필기할 때가 거기 사람 그림 보이니? 아래? 거기 왼쪽에다 좀 필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1학년이니까 다시 찍습니다.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계속 했던 부분인데 고등학교에서 계속 나오죠. 이 첫 번째는 문학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문학 그 자체만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내재적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내재적 관점은 누가 봐도 관점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누가 봐도 똑같이 100이면 100 그 개념을 안다는 전제하에 100년 100 똑같이 본다. 절대로 관점이 변하지 않아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불러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문학을 본다면, 이게 문학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문학이라고 하는 건 시나 소설 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뭐 시, 소설, 뭐 그 숲을 다 허용돼.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 소설을 많이 보니까 우리가 문학, 지금 우리가 시를 볼 거야. 이 시만 볼 겁니다. 시만 본다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시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라고 부르죠?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화자가 지금 생각하는 게 누구야? 또는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누구야? 하는 시적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시적 상황, 배경, 계절, 시간 이런 게 만약에 소스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경 같은 거 너무 인지를 잘 할 수 있어.
그냥 시만 보면 텍스트 글자만 보면 나오는 거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배경, 시적 상황, 뭐 배경이나 상황 같은 말이죠. 뭐 이런 등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했냐면 상황 같은 거는 우리가 방학 때 연습했어. 지금 좋은 상황이야, 플러스 상황이야, 마이너스 상황이야 라는 걸 서술어나 수식어를 보면서 이 정도만 인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시를 그리고 나서 좀 더 본다면 플러스로 뭐까지 봐? 표현법까지도 엮어낼 수 있어요.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 직유법, 의인법, 뭐 감각적 신상, 그리고 뭐 감정이인물 뭐 등등등의 다양한 표현법을 또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개념만 안다는 전제해서. 그래서 뭐 서리법을 찾아라. 그럼 얘들아 너희들이 서리법 찾아라고 했는데 서리법이 있어 없어? 확인해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글자만 보고 확인하는 거잖아. 이 작품만 보고 확인하는 거. 서리법, 뭐 직유법, 그리고 뭐 감각적 신상, 감각적 이미지 뭐 등등등등 되게 많은 표현법 엄청 많죠.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법들도 글자만 보면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 그래서 시에서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수라 학교에서 했으니까 좀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 시적 대상이 거미야. 그럼 얘들아 이 거미를 보고 누구든지 다 시적 대상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관점이. 누가 봐도 똑같은 결과값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문제 항상 나와요. 수능에서도 나오고 내신에서도 나와요. 간단하게 서리법 묻는 문제. 저번 학기에 말장난 하나 있었죠. 대꾸법. 대꾸법 아닌데 그쵸? 그 대꾸법처럼 설명이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거는 시구의 반복이라고 돼 있어서 대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틀려왔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내는 포인트야. 알겠죠? 무조건 내는 포인트. 그 다음에 또 내는 포인트가 안 냈자. 이거 안 냈자죠? 그냥 그 자체만 보는 거. 내가 있으면 외제적도 있어요. 이 단원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하는 단원이 이걸 계속 언급하는 내용이어서 좀 분화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외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 있을 때 이 작품만 보지 않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해보자 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수라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알아? 거미를 쓸어버렸다는 내용에서 끝나. 맞죠? 근데 거기서 얘들아 이 글만 보고 일제감정기라는 걸 너네 알아 몰라? 절대 몰라. 글만 보면은 모르는데 뭘 줬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사회나 시대나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시대의 문화를 엿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지금 이렇게 뭔가 쓸어버리는 상황은, 거미가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해체가 되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구나라고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냥 내재적으로만 보면 거미가 쓰러져서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거야. 근데 시대를 넣어볼게. 시대를 넣으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유사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깊이가 좀 더 생겨. 그래서 이렇게 사회나 시대 기준으로서 문학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은 무슨 관점?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반영됐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좀 자주 나오는 게 작가의 의도대로, 작가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너네 좀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작가의 의도의 경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뭐 수라는 일제강점기가 좀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 근데 이런 어떤 시가 있어 얘들아. 근데 어떤 시 구절에 꽃이 지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그냥 단순 내재적으로 글자 워딩만 볼게. 꽃이 졌다라는 것은, 꽃이 뭔가 시들었다 졌다라는 것은 그냥 꽃이 졌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꽃이 피어있는 거랑 졌다라는 거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나눈다면 진 건 마이너스 정도구나 우리 인지하고 그냥 끝나. 여기가 내재적이야. 근데 내가 작가에 대한 정보를 좀 줘볼게. 작가는 이 시를 썼을 때 자신의 여동생이 죽었음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시다. 이런 내용의 소스가 있어. 그러면은 이 꽃이 진다는 건 뭐라고 해석돼? 확장해서 누이의 죽음. 잠깐만 보십시오.
누이의 죽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래서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시를 읽어 내려가자라는 게 무슨 관점? 표현론적 관점. 마지막 세 번째는 독자가 있거든? 근데 여긴 잘 안 나와요. 독자가 받아들이는 거. 독자가 이 시를 읽고 이 문학을 읽고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효용론이라고 해요. 그걸 효과가 있다. 받아들인다. 활용한다. 효용론적 관점. 근데 효용론적 관점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사람마다 독후감을 쓰면 어때? 조금씩 양식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 이유는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독자는 잘 안 나오고 작가나 시대에 대한 정보를 좀 줍니다. 근데 이게 얘들아 나오는 포인트가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을 때 뭐로 나와? 보기라는 개념에서 나와요. 보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학을 문제 풀 때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을 둘러싼 외부적인 조건들을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반용론, 작가. 그래서 우리가 고전시 했잖아요. 여태 방학 동안. 고전시의 보기 문제 보면 항상 얘기한 게 뭐야? 작가는 정치에서 물러나가지고 작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자연의 근거에서 살았다 하면서 작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는 거야. 왜? 작가는 이 글을 썼을 때 이 상황을 많이 포함해서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 외부적인 조건, 외재적 관점은 보기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항상 3점짜리 문제, 배점이 높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재적 관점으로 보는 입장과 내재적 관점으로 보는 입장을 좀 분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완전 상관없는 건 아니야. 아까 방금 한 것처럼 내재적으로 보면 꽃이 졌다, 마이너스, 시적 상황이 마이너스 정도만 인지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깊이 있게 해석하면은 누이의 죽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문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도 접근을 해봅시다. 수락 뒤로 넘어갈게요. 58페이지. 그래서 얘들아 수라 진도 안 나가는 사람 있니? 좀 있네요. 같이 봅시다. 뭐 선행하는 치고.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요. 이번엔 아예 선생님 원래 시 종이로 보잖아. 근데 이번에는 좀 볼 게 많아가지고 자습서 쓰려고요. 그래서 자습서에다가 좀 살을 붙여서 쓸 거예요. 수라라고 하는 거 일단 얘들아 제목의 의미 먼저 알아야 돼요. 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 용어냐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불교 용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싸움을 좋아하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일삼는 귀신의 이름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근데 이렇게 쓰이지 않고 이 수라라는 게 의미는 현대에서는 결국은 싸우면 혼잡하죠.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를 우리는 현대어로 뭐라 부른다? 아수라판이다 라고 얘기하죠. 야, 이거 아수라판이다, 아수라장이다 막 이런 말 쓰잖아. 거기서 뭘 가져온 거야? 수라라는 의미를 가져온 거입니다. 그럼 얘들아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상황이야 마이너스 상황이야? 마이너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부정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의 내용은 부정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가볼게. 그럼 외재적 관점으로 갈게. 이 시가 언제 써졌다고? 일제강점기라고. 그러면 이 부정적 상황은 뭐라고 치환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고 치환해 볼 수도 있다.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의 우리 민족의 상황을 엿보는 걸 수라라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한 거야. 그리고 작가가 백석입니다, 얘들아. 우리 일제강점기 시인들은 내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백석, 일제강점기에 유명한 시인 누구 있어? 우리 1학년 때 배운
윤동주, 또 이상, 오이성, 이육사도 있고, 그쵸? 그래서 네 분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면 일제강점기 베이스 깔면 시 자체가 플러스로 보일지언정 마이너스 요소가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최소 조금은 들어가 있다. 그 마이너스 요소는 일제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백석은 시가 완전 좀 이분법적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인데도 이렇게 오늘 수라는 좀 마이너스를 잘 띄고 있어요. 슬프다, 서럽다 하면서 마이너스를 잘 띄는 시인데 백석 시를 다른 걸 보잖아? 그러면은 이 시가 일제강점기 때 쓰여졌던 시인지는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옛날에 친구랑 놀았던 기억, 뭐 이렇게 좀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시들이 많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한 번은 더 볼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알아두자. 백석, 윤동주, 이상, 이육사. 그래서 네 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인이라는 걸 알아두면 나중엔 좋을 거예요. 가봅시다. 이제 본문 해석할게요. 수라 1연씩 한 연씩 읽어볼게요. 연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1화는 무슨 내용이냐면 거미 새끼를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다. 가볼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이 내려온 것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언제? 자비찬 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거미 새끼는 지금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니까 뭐라 부른다? 시적 대상이라 부르는 거야. 중요한 대상들이죠. 대상들이고 거미 가족들의 여기서 이제 거미 가족들이 나올 건데 거미 가족의 일원입니다. 근데 얘를 쓸어버렸는데 어떠한 감정에서 쓸어버린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쫙 할게요. 아무 생각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무심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초반에 거미 한 마리가 나왔을 때는 이 거미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무심하게 행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디찬 밤이라고 했어요.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밤은 일단 뭘 나타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요. 근데 앞에 차디찬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차갑다는 것은 어떤 감각이지? 감각 중에 차가운 건 어떻게 느껴? 촉감으로 느껴요. 근데 얘들아 지금 차디찬 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밤은 우리가 그냥 밤이 왔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데 밤 중에 차가운 밤이라고 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 밤인데 추우면 어떤 의미도 들어간다? 약간의 비극성. 이 체크돼 있는 잘 적용돼요. 비극성과 그 다음에 뭐 고난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겠다. 그래서 1연에서는 거미 새끼를 지금 쓸어버렸는데 아무런 죄책감과 무심함의 마음으로 이 추운 밤에 쓸어버렸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연에서는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쓸어버리는 기억. 2연 갈게요. 2연에서는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지금 얘들아 여기 거미를 아까 1연에서 쓸어버렸잖아. 근데 큰 거미, 어미거미가 왔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미거미, 큰 거미가 왔다. 밑줄 짝 할게요. 결국 여기는 어미거미가 왔잖아. 어미거미가 온 이유는 어미거미 왜 왔어? 새끼를 찾으러 왔겠다.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식을 찾기 위한 모정이다. 자식을 찾기 위한. 어머니의 모정. 그리고 어니젠가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사이인가라는 평안도 방언이라고 돼 있어. 우리가 여기 방언이 조금씩 나오거든. 이 시에서. 방언 사투리죠. 평안도니까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북한 사투리니까. 그래서 방언 사투리가 나오면 모든 시에서 이 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언과 사투리가 나오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시골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걸 우리 시골적인 느낌이 든다는 단어를 향토적이다 또는 토속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토속 음식점 이런 게 있어요. 남을 많이 주고 막 이런 데 있거든. 토속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기본이야. 방언이 나오면 향토적, 토속적 기본 베이스고, 근데 좀 더 나아가볼게. 여기서 나아간 게 뭐냐면 지금 백석이에요. 백석 작가. 이 작가는 얘를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일제강점기라고.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이분은 민족말 사회 정치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의 언어도 못 쓰고 우리나라의 옷도 못 입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엄청 많이 누르던 시기에 활동하셨거든. 그 와중에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시를 발간을 하면은 되게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와중에서 방언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방언을 잘 안 쓰다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있잖아. 표준어보다는. 근데도 계속 방언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뒤에 우리말을 지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른 시들은 방언이 잘 나오는 시가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근데 일제강점기에 유독 방언을 많이 쓰시는 분이 백석이라는 작가인데, 백석은 이 방언을 씀으로써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던 의지까지 엿볼 수 있다는 걸 많이 언급들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을 듯. 가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 어미가 자신을 찾으러 내려왔구나.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어미거미의 모습을 보니 나의 감정이 어땠대?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 가슴이 짜릿하다. 왜 짜릿해? 그 아래 조그만 글씨 볼게요. 새끼를 잃은 어미거미의 슬픔에 대한 공감입니다. 결국은 거미에 대한 슬픔에 대한 공감을 한 거야. 어미가 걱정하고 있겠구나. 엄마가 슬프겠구나. 라고 하면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어. 아까 얘들아 거미를 처음 쓸어버릴 때는 어땠어? 죄책감이 없었어. 무책임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 변화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얘들아 1은 다시 오세요. 감정 변화가 첫 번째 1이다.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1. 아무 죄책감도 없고 무심했어요. 근데 감정 변화가 일어났어. 어떻게? 짜릿해졌대요. 그래서 감정 변화 2. 약간의 미안한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거미네? 이랬는데 어미가 오는 걸 보고서 내가 이 거미 가족을 해체시켰구나라는 미안함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얘들아 미안함보다는 아직 엄마가 자신을 걱정하는 슬픔에 공감하는 정도예요. 여기는 아직. 그래서 약간 디테일한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래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에 버렸다. 문 밖에 버리는 행위는 거미가 싫어 이럴 수도 있지만 왜 문 밖에 버렸냐면 문 밖에 누가 있어? 새끼거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새끼거미를 만나게 해주려는 연결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 밖이라는 의미는 뒤에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면은 문 밖은 두 가지 기능을 해. 일단 마이너스 거미를 지금 내가 새끼거미와 어미거미 입장에서 볼게. 거미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새끼거미가 문 밖에 쓸려버렸기 때문에 어미거미와 새끼거미가 이별을 하는 공간일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는 문 밖은 가족이 버려지는 공간입니다. 근데 플러스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이제 어미거미를 일부러 문 밖으로 이제 버린 거야. 왜? 새끼거미 만나라고. 그래서 지금 가족의 제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문 밖이라는 시어예요. 그래서 결국 문 밖으로 또 버려버렸어.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하려고? 가족을 제외시켜 주려고 버린 거예요. 거기 체크 되어 있죠. 거미 새끼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 만나게 해준다는 걸 뭐라고? 제외라는 용어로 치워내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 내려가 보면 참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 서러워한대요. 그래서 이제 미안한 거야. 야 미안해. 거기 가서라도 만나 하면서 내가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그만 글씨 알아볼게요. 화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거미 가족으로 헤어진 것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짜릿했던 이 감정이 서러워진대요.
서러워한다. 라고 해서 또 한 번의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 여기서 이 감정 변화는 어떤 거? 연민과 안타까움. 그래서 감정의 이 디테일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 각각 나눌 때. 이거 오른쪽 치운다. 가볼게요. 그 다음에 3면 가봅시다. 3면을 가보면 읽을게요. 가장 기네요. 점점 얘들아 연이 지날수록 행이 엄청 길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만큼 할 말이 많아진다는 거야. 3면은 갓 태어난 무척 작은 새끼거미를 가족을 만나기 바라며 또 한 번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상황이 제시될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가슴이 싹기도 전에, 이것도 다 방언입니다 얘들아. 싹기도 전이라는 것은 가라앉기 전에 어디서 좁쌀만한 한 알에서 가재 게임, 갓 게임, 이것도 방언이에요. 방언 나오면 다 똑같아요. 여기 기능 똑같이 쓰입니다. 다 방언. 생각할게요. 그냥 방언만 체크해 너희도. 갓 게임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막 되게 발이 부들부들한 되게 연약하다라는 거죠. 아 연약한 누구? 새끼거미다 한 마리가 있대. 무척 작은 새끼거미. 새끼거미. 연약한 새끼거미가 있다. 연약한 새끼거미가 있는데 이 또한 시적 대상이죠. 다 똑같아. 어미거미도 시적 대상이고 모를까봐 당연한 건데 뭐 시적 대상이고 가족이고 얘도 시적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작은 새끼를 이번엔 큰 거미가 없어지는 곳으로 와서 조물거린다. 얘들아 미안해 아물거린다. 조금 움직인다. 아물거린다. 그래서 지금 거미가 와서 아물거리고 있어. 지금 어디? 어미가 없어진 데에서 와서 아물거린대. 그러면 얘 왜 거기 와서 아물거리고 있어? 어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조그만 글씨 있어요. 다음에 어미를 찾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나는 마음이 어떻대? 가슴이 메어진 듯 하대요. 가슴이 메어진대요. 메이는 듯. 해서 결국은 내가 또 한 번 새끼거미와 어미를 내가 또 이별시킨 것 같아서 안타까워합니다. 미안한 거죠. 그리고 거미 가족에 내가 해체를 시킨 것 같아서 해체로 시킨 것 같은 슬픔 또한 제시가 된 거예요. 미안해 나 때문에 헤어졌구나. 그래서 가슴이 메어진대요. 미어지듯 아파온대요. 이 또한 감정 변화 몇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읽을게요. 감정 변화 4. 쓰시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제 뭐해? 또 만나게 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바로 쓸어버리지 않고 어땠냐면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야 여기 올라와 라고 해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었대요. 미었으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서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했다. 내가 얘들아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다. 거기 손을 내어 미나 밑줄. 자 이건 뭐야? 연민의 감정인 거야. 미안해 안타까워 하면서 연민의 감정으로서 행동을 했지만 액션을 취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나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니 나는 또 어때? 서러워진대요. 또 미안한 거야. 나 때문에 하면서 서럽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감정이 직접 제시되어 있죠. 서럽다라고 해서 이 또한 감정 변화 5번째.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줘 했어?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안 됐으면 문 밖에 버려야겠죠. 문 밖에 쓸어 버려야겠죠. 나는 이 작은 것이 무척 작은 거미가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에 버린다. 문 밖에 버린다는 지금 계속적인 반복적 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반복적 행위를 하고 정서가 언급돼. 근데 정서가 한 번만 언급된 게 아니고 정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정서가 여기서 체크합니다. 정서가 점점 점층적으로 제시됐다.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감정이 정서가 점층적으로 제시된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반복적 행위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래서 거의 문 밖을 말하지. 가족이 버려지는 공간이면서 가족이 재회할 수 있는 공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 그래서 지금 얘들아 거미를 엄마, 누나, 형처럼 사람처럼 표현했다. 의인화 거의 한번 보이고요. 의인화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이것에 걱정을 하면 이따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려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뭘 나타내? 재회에 대한, 이 거미 가족에 대한 재회에 대한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나타나. 제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마지막 어떤 감정까지? 슬퍼한다 라는 슬프다라는 감정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소망적인 마음에서 슬픈 거죠. 그래서 얘는 또 한번 감정 변화 6까지 간다. 계속 지금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감정 변화라는 게 아니라 정서잖아. 계속 정서가 점층적으로, 신층보다 점층이에요. 점층적으로 계속 제시되는 거예요. 액션하고 감정, 액션하고 감정 변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구조 하고 끝이고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